옛날 옛적 아주 특별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이름은 타블라타운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마을의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 커다란 백지 두루마리를 하나씩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백지 두루마리는 마법의 두루마리였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마을 곳곳에서 겪는 경험들이 이 두루마리에 자동으로 기록되었거든요. 첫 번째로 자신의 백지 두루마리를 가득 채운 아이의 이름은 루키였어요. 아주 영리하고 모험심이 넘쳤던 루키는 종종 마을 밖으로 나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루키는 마을에서 꿰떨어진 숲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숲속을 헤매던 루키는 우연히 신비로운 호수 앞에 다다랐어요. 그 호수는 투명하게 비치는 물속에 하늘의 별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루키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며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의 두루마리에 깊고도 아름다운 비유로 기록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루키는 돌아오는 길에 자신을 찾아다니던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루키를 걱정하고 있었지만 루키는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흥분 속에 나누었습니다. 그는 별빛과 호수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경험이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루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때부터 타블라타운의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각자의 백지 두루마리는 저마다 다른 경험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자연과의 교감으로, 또 다른 사람은 책 안에서 모험을 통해 두루마리를 가득 채웠죠. 그리고 각자가 가진 두루마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타블라타운의 사람들은 특별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기의 삶에서 얻은 경험들로 인해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두루마리를 보며 놀았고도 새로운 통찰을 얻었고 이를 통해 마을은 점점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루키는 마을의 늙은 이야기꾼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두루마리를 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고 그는 자신이 겪은 것들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루키는 삶의 목적은 백지에 무엇을 남기는가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리하여 타블라타운의 사람들은 루키처럼 각자의 백지 두루마리를 채우며 삶을 이어갔고 그들의 지식과 지혜는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백지로 시작된다고 해도 그저 백지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배우며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매일매일 새롭게 쓰여지는 그들의 이야기 덕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용하고 평화롭지만 조금은 지루한 마을인 헤더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언제나 같은 일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주민들은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 정해진 틀에 따라 하루를 시작하고 정오가 지나면 같은 카페에서 같은 커피를 마시며 저녁이 되면 그저 텔레비전 앞에 앉아 반복되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삶에 익숙해져 있었고 별다른 불만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어느 외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미닉이었고 온갖 이상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극장에서부터 거리의 낡은 벽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든 간단한 공연을 벌이며 자연의 소리를 재현하는 악기를 만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일상에 무엇인가가 뭔가 더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미닉의 이야기는 그들에겐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언어처럼 느껴졌고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거나 가벼운 웃음거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미닉이 작은 공연과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 이상의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자 전환점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당신에게 던지는 도전이고 당신이 그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의 이런 말들은 곧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사건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의 구두 수선공인 제임스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구두를 수선해왔습니다. 하지만 도미닉의 영향을 받아 그는 엉뚱하게도 구두의 색다른 디자인과 패턴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 경이로움을 느꼈고 이를 크나큰 예술로 보았습니다. 제임스의 작업은 이제 단순한 수선이 아닌 예술 작품으로 여겨지는 사건이 되어 그는 마을 밖의 사람들로부터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마을의 초등학교 선생님인 클라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마을의 변화라는 주제를 주고 그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마을의 모습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클라라의 기대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그림들로 교실 벽을 수놓았습니다. 그들 중 어떤 아이들은 마을의 에너지 효율적인 수단을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또 다른 아이들은 공동 정원을 만들어 모두가 식물을 기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기발한 상상력이었다가 도미닉이 말한 바와 같이 현실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헤더빌은 그 후로 완전히 새로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매일매일 자신들의 삶 속에서 사건을 찾고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정된 틀 안에서 머무르는 대신 변화와 가능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에게 도미닉은 그저 한낱 지나가는 외지인이 아니라 그들 삶의 진정한 사건을 시작하게 한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바디우가 주장하는 사건의 개념처럼 일상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움직일 때 우리의 삶과 사회는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상상력과 행동에 의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맥스 셸러의 가치의 위계,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마을 평화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평화마을은 이름 그대로 작은 공동체로 마을 사람들은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정착민인 조지가 이사오면서 마을에 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지는 대도시에서 오랜 기간 살았던 사람으로 세상의 화려함과 감각적 즐거움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조지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부하 권력을 과시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과자와 음료수를 가져와 마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인기를 끌었고 어른들에게는 도시의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쾌락적 가치에 휘둘려 그의 인기가 치솟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아주 중요한 연례, 축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여 서로의 노력과 헌신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이 축제가 공동체 가치, 헌신 그리고 윤리적 가치를 드러내며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지는 이 축제를 자신의 쇼케이스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물질적 쾌락을 제공하겠다며 축제 동안 다채로운 불꽃놀이와 도시, 스타들을 초대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제안에 혹했지만 곧 그의 계획이 마을 본연의 윤리적 가치와는 거리가 먼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한 지혜로운 노인, 엠마는 리에드의 조지에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엠마는 셸러의 가치의 위계 이론에 대해 설명하며 이야기의 핵심을 짚었습니다. 조지, 우리는 즉각적인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믿어. 우리의 연례 축제는 물질적 쾌락이나 즉각적인 만족보다는 공동체의 유대감과 상호, 존중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진정한 행복은 일시적인, 감각적 즐거움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때 찾아온단다. 조지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엠마의 설명을 들은 후 점차 자신의 행동이 마을의 참된 가치와는 어긋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축제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여하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축제 당일 마을은 화려한 불꽃이 아닌 서로의 사랑과 헌신으로 반짝였고 조지는 그런 축제를 통해 처음으로 감각적 쾌락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조지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의 위계를 이해했고 평화마을은 더욱 단단한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셸러의 가치의 위계 이론을 통해 일시적 쾌락과 영속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 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이사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에서 소개된 심리학 사학 개념은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고 기발한 썰 중 하나는 심리학 사학을 통해 단순히 사회 발전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선택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세계 최고의 심리학 사학자인 알렉사는 그녀의 연구를 통해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발견은 바로 도시 내 모든 사람의 점심 메뉴 선택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팀은 특정 시간대와 날씨, 그리고 그날의 뉴스 기사 등 다양한 변수를 수학적 모델에 집어넣어 매일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선택할지 예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사는 이 결과를 통해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녀의 친구 제임스가 항상 점심으로 선택하는 치킨 샐러드 대신 참치 샌드위치를 주문하게 할 수 있을지를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제임스는 평소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매번 같은 메뉴를 시켜왔습니다. 알렉사는 심리역사학의 데이터에 따라 제임스의 주변 환경을 미세하게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은 제임스가 자주 가는 카페에 메뉴판을 살짝 변경했고 그날의 뉴스 기사의 지구를 구하는 참치 샌드위치 라는 헤드라인이 뜨도록 조작했습니다. 심지어 제임스의 동료들 역시 은근히 참치 샌드위치의 장점을 이야기하도록 미리 부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알렉사의 예측이 맞아떨어지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카페에 들어섰고 평소와 달리 잠시 메뉴판을 응시하더니 놀랍게도 참치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라고 주문했습니다. 그 순간 알렉사와 그녀의 연구팀은 환호했으며 심리역사학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성공은 그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그렇게까지 조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예측과 조작이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이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역시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다소 불쾌해하며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실험 대상이었다는 사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알렉사는 이 실험을 통해 심리역사학 이임과 한계를 동시에 느끼게 되었고, 그녀는 이제 이 기술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결국 심리역사학이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 고민으로 이어져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